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속으로 있었던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 될 계획이 있었는지 이걸 뭐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누군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이 건진법사 쪽에 물었다고 하고 건진법사 쪽은 그 물음에 답해서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인데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손에 피 묻히지는 마라. 이렇게 부드럽게 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 라는 것이고 또 후보도 그렇게 뭐 법률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관훈 토론에서 보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있어서 짧게 먼저 좀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 윤석열 후보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쇼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좀 의외적인 발언 같아요. 압수수색 문제를 논하기 전에요. 결국은 이제 무슨 뭐 어떠한 뭐 건진법사 등등을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봐줬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어떻게 됐죠? 2020년 8월 1일 날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씨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 총회 본부에 있었던 사람이 3사람이 구속 기소됐고 그리고 또 4명은 불구속 기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 7명이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는 실제로 그 다음에 2021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 뭘 봐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씨든 누구든 간에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들었다. 이 얘기를 명확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부 신천지의 간부가 그 무슨 뭐 당원을 가입시켜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도 아무런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전제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제 TV 토론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왜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 방송 일부에서 복지부 장관은 압수수색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려 30만이나 되는 신도가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렇게 다
떠들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뭐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때 가장 핵심이 됐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교인들의 명부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핵심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방역을 위해서 처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구속 기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실제 방역을 위해서 그러면 무슨 조치가 타당했는가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 건 튀려고 그냥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는데 목소리만 높인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기남 대변인님, 지금 정태근 의원 말대로 당시에는 어떤 조치가 타당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줄 또 그 연결을 시켜요. 이제 그 연결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달 17일에 이제 세계일보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 당시 보도를 보면 2020년 2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19가 초창기에 굉장히 이제 뭐 확산 일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 시점에서 소위 이른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2차례 발의한 배경에는 이를테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이 소위 이른바 사이비 종교인이 전 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를테면 아니 윤석열 총장에게 손에 핀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 이렇게 조언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제보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판단 또 법무부 장관의 지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법적 절차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이제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경찰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를 합니다. 자, 근데 검찰이 기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태는 악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중대본에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뭐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갖고 그 과정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소위 이른바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검찰총장이 중대본의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반드시 그 이유만이었느냐. 소위 이른바 그 시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잖아요. 압수수색했던 건진법사가 검찰총장에게 압수수색하지 말 거라고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당신은 뭐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거절했던 압수수색을 소위 이른바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쇼라고 하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 자체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그래서 건진법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건진법사가 그렇게 이만이라는 사람도 영매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화를 입는다. 근데 건드렸잖아요. 구속 기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은 안 나왔지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거기 지금 8사람이나 지금 구속 기소됐어요. 그러면 건드렸으면은 이제 큰일 났게 돼요. 실정법상 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했겠죠. 그것은 뭐 검찰총장이 그것까지 뭐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속에서 이 부분은 그 이후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결초보은 자,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그 은혜를 갚자라고 하는 증거가 또 최근에 그 간부를 통해서 지금 2차례 연속 언론 보도로 해서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언론 보도에 그렇죠. 언론 보도에 의해서 뭐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그 당시에 정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본인이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갈래를 나누어서 어떻게 방역 당국의 조치가 있었고 또 이른바 신천지 이른바 연루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어저께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합당한 조치였다라는 부분 아니다. 이 무술과 관련된 부분이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회를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상당히 공세를 높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 시설로
그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50m짜리 올라가는 걸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박원석 단장님. 1차 때는 뭐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대장동에 백현동에 거기다가 이제 성남 FC 후원군까지 상당히 공세가 뜨거웠어요. 네. 아무래도 1차전은 탐색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난타전이 시작이 된 거죠. 아마 이제 본선 들어가서 열리는 TV 토론에서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뭐 저는 선거 때 있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후보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상대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안 하고 상대편의 의혹을 다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시청자들이나 혹은 유권자들 보기에는 답이 없는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출마한 후보들은 객관적으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과 도덕성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답을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데, 지금 두 후보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건 답을 안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불리한 약점만 계속 거론하는 이런 토론을 보이고 있어서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고 의혹은 의혹대로 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어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그런 겁니다. 후임 시장 때 일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대장동에서 공익환수했다고 한 1,820억. 이게 원래 임대주택 부지였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환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다 썼냐. 후임 시장 때 물론 집행이 이루어졌죠. 성남 시민 전체한테 1인당 10만 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주택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재원이 이재명 지사의 정책 마케팅에 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백현동에서 애초 목표했던 것보다 임대주택 비중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펜트하우스가 됐어요. 임대주택이 어떻게 펜트하우스로 돌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본주택으로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하니까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런 지적을 저희 심상정 후보도 했던 거고, 윤석열 후보 부인 주가 조작 문제 경선 때 논란이 되니까는 통장까지 공개하면서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이후에 거래한 계좌들이 나오고 있고, 이른바 통정매매라 그래서 주가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 거래하는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수사 중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후보 모두 상대의 약점을 거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답변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준영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봤더니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 부친 문제까지 이제 걸고서 방어를 해요. 뭐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전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장동과 관련된 그 문제를 무조건 그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지시, 계획 뭐 이런 걸로 몰고 가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하게 공익개발 100%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건 다 알려진 사실들이고, 당시에 새누리당 그 시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타협책으로다가 50%는 공익개발, 50%는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이 개발 방식으로 가게 된 거고,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설계했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흡사, 막 뒤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거대하게 주기 위해서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돈 받은 자가 법인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거기다가 박영수 특검 딸이 집만 받은 게 아니라 11억을 갖다가 이렇게 받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한테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개 직원한테 회사가 11억 원씩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한 것이고 저는 사실은 어제 그 TV 토론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투 경기가 이 12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난번에 그 첫 번째 토론은 1, 2라운드 탐색전이고 저는 어제가 이제 한 3, 4라운드 정도 이제 슬슬 이제 파이팅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좀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토론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센 파이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어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격렬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조금 더 저는 뭐 그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는 패널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도 더 좀 세밀하고 윤석열 후보나 나머지 후보들도 역시 좀 더 정책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토론을 해야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그런 입장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지금 김준혁 의원은 뭐 이제 다음 보면 더 세게 이제 공방이 올 거다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박원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라는 이제 표현까지 썼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TV 토론 한 세 차례 남았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윤석열 후보의 공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방어 계속 지금처럼 이어질까요? 아니면 김준혁 의원 말처럼 뭔가 좀 새로운 이런 공격과 방어가 나올까요? 새로운 거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려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언론에 알려진 것 그리고 제보된 것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공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싸움 형식의 정치적인 공방, 네거티브성 공방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양 후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 앞에서 TV 토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는 말도 만들어서 허위 사실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사실대로 알고나 얘기해라. 이상한 말씀하시네. 앞뒷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토론 태도는 정말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누가 잘했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변별력이 없는 그러한 모의고사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못하지 않았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잘하지 못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토론회를 갖고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말미에 다시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히나요, 지난 1차 TV 토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배우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김혜경 씨가 이 의전, 과잉 의전 논란 등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또 김건희 씨도 사과를 했었죠. 자, 그때 모습. 이 지금 보면 이 대선 주자들의 배우자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서서 사과를 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영상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 있었던 언급 내용들 보고 오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막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뭐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뭐 계좌와 관계자들 뭐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거래 내역을 주식 양도 정 의원님, 먼저 이 TV 토론 어제 내용 언급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김건희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영상을 이제 연달아서 봤어요. 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배우자들이 잇따라서 카메라 앞에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과뿐만 아니라 그 후보의 부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은 선거는 드물었죠. 그렇죠, 맞아요. 드물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 후보 모두 국민들에게 참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명이 돼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김건희 그 대표 김건희 씨의 계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했다라는 것이 2010년 5월까지 이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별도의 계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계좌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심어놓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는 박봉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하에서 계속 수사가 되어 왔고 실제로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91명의 거래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혐의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혐의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 12월에 한겨레 신문에서도 혐의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계좌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에 실제로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전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사실은. 정 의원님, 지금 정태근 의원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는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갑자기 김건희 씨를 언급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선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허위 이력 또 뭐 부풀리기 이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공세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국민 기자 뭐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배우자 문제를 직접 거론한다기보다는 이게 최근에 볼가진 언론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과연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인지 소위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과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다시 한번 제기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일련하게 보여줬던 과정은 이를테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아니 이미 다 계좌 다 공개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로만 응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상정 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미 숨겨온 계좌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겨진 계좌와 더불어서 수상한 거래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아니 다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뻔뻔한 거짓말인 거죠. 자, 그동안 감춰왔던 계좌가 있다면 그것이 수상한 거래와 연루가 되든 안 되든 그 계좌를 공개하면 될 일이에요.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50억에 달하는 돈이 거래가 됐고 그게 146만 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아니 이것은 작은 사건이다. 어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작은 사건이 됩니까? 아무리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변호하려다 보니까 작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모한 거죠. 자,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에 의해서 이제는 뻔뻔한 무모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문제 제기는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그동안 김건희 씨의 숨겨진 계좌와 수상한 거래를 알고도 2달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추궁을 어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에 의해서 오히려 무모함까지 보여줬다. 그게 어제 TV토론의 실체였다고 보는 겁니다. 박 단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와서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최근 일이니까 TV 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정기남 대변인은 이 해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거다. 나는 준비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다. 자, 이 해명 충분히 됐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했는데 라고 판단을 할까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해명이라고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일 뿐이고 그리고 경찰이 검경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지금까지 얘기죠, 그거는.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계좌가 나왔고 그 계좌를 통해서 수상한 거래 흔적이 나왔고 주가 조작이 집중됐다고 검찰에서도 보고 있는 그 시점에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때는 결혼한 이후예요. 결혼하기 이전이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경선 때 논란이 불거지니까 계좌를 공개했던 것처럼 자신이 있다면 지금 새롭게 논란이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계좌를 공개하시라. 이게 어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께 권고했던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폐지하면서 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분이 자본시장을 저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라고 저런 식의 이 태도를 취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어제 심상정 후보의 표현대로 양두구육인 거죠. 김준영 의원님, 그러면 지적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지금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2011년부터 12년인데 그렇죠. 지금 그 KBS 보도이긴 합니다만 아니 검찰에서 이 정도 사건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 이정수 지검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계좌가 있었다라는 것을 KBS는 최근에 알았는지 몰라도 검찰이 그것을 최근에 알았다라는 단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가 거래한 주식 계좌들을 다 들여다봤겠지요. 다만 이 문제가 이전에 공개된 계좌와 별도의 계좌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검찰에서 이 계좌들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검찰은 지금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죠. 확인해놓고도 이른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2달 넘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검찰이 지금 말씀대로 현 정부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면 될 일이거든요. 곧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 그걸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요, 김 의원님. 일전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윤석열 후보가 계좌를 공개했어요. 네네. 그 계좌 공개한 게 2010년 12월까지 계좌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쭉 언급됐듯이 당시 이제 보도를 보면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계좌를 공개해서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했듯이 지금 이 불거진 문제도 그러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계좌를 공개해서 자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고 한치의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그냥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그거 공개된 내용을 보고 그것이 정말 투명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문제 제기했던 상대방들에 대해서 비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주식에 대한 계좌 내용을 공개하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공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공개 안 하겠죠. 왜냐하면 왜요? 공개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한 적이 없어요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공개하면은 본인의 자기 부정 행위에 빠진다. 그래서 좀 공개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의혹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말끔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인식을 줄 수가 있냐면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갖고 그 출마 명분을 갖고 출마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가족, 자기 편, 자기 진영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의심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을 없애는 그러한 아주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자꾸 웃거나 이전에 다 공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 분들의 지긋지긋한 비상식적인 행동과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됐을 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 뭐라 했습니까? 이거 왜 피의 사실 왜 공표하냐? 인권 문제다라는 얘기도 했고 아니 언론이 검찰 받아쓰게 하는 회사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 매체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식 거래 내용이 보도된 거는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피의 사실이 보도된 거잖아요. 그럼 같은 잣대를 갖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행동을 해라. 저는 민주당에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 의원님, 이재명 후보 배우자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들이 1차 TV 토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과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거론할 필요가 특별히 없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 우리 심상정 후보가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줬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배우자 비서실을 만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쓰고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면 결국은 김혜경이라는 배우자의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는 그거는 이재명 지사란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이고 그래서 그 비서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미 지적을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나올 게 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지금 정태근 전 의원 얘기처럼 이 김혜경 씨 문제를 꺼내든 게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 단장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배우자 리스크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이 심상정 후보는 아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 본인의 리스크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네, 배우자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저 사안을 물타기 하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저건 본인 리스크죠. 왜냐하면 그 배 사무관이라는 분이 총 11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원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8년을 성남시에서 일할 때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맡았던 업무가 국외 홍보 및 해외 의전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3년 동안 맡았던 업무는 국회 소통 및 국외 의전입니다. 이거 총무과에서 이걸 맡았는데 총무과에서 그 일을 맡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11년 동안 사실상 부인인 김혜경 씨의 사적인 어떤 용무를 지원하거나 의전을 한 거예요. 근데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용무나 의전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이. 이건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거고, 당시에 인사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본인하고 아주 가까운 분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킨 건데 본인이 저걸 몰랐다,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자격의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더욱이 놀라운 거는 5년 전에 민주당 경선 나왔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셨는데 이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저런 공직윤리를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어제 심상정 후보가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이건 사생활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관과 이재명 후보의 공사 구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 말대로 이 문제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후보자의 리스크가 맞나요? 후보자의 리스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뭐 후보자가 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후보자가 대선 후보로 뭐 나서지 말아야 된다, 혹은 뭐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7급 공무원 그분께서 하셨던 주장이 사실은 뭐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만약에 확인이 되었을 때 김혜경 배우자가 문제가 그렇게 좀 심각하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과를 좀 먼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는 이 사과 내용이 조금 더 깊게 썼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뭐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또 지금 사과를 했지만은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다음번 토론회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더 심심한 사과를 좀 하고,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지법들이 빨리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서 좀 더 강력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뭐 이건 뭐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단체장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수 있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유동규 씨에 대해서 비슷한 투로 얘기를 했어요. 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측근이 아니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몰랐다. 근데 유동규 씨도 배사무관도 원래 공무원이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분들을 다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을 만들어주고 공공기관의 임원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사고를 치니까 마치 꼬리 자듯이 나는 잘 모르는 문제다, 혹은 그냥 불찰이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과연 저런 공직관을 가지신 분이, 저런 책임의식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적합한지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강변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저는 심상정 후보께서 어제 제기한 지적, 이건 후보 리스크가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후보 리스크다라고 하는 지적은 굉장히 날카롭죠. 아프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4번의 사과를 했고, 실제로 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건 대단히 국민정서법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 옆으로 새나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면 사실이다면. 자, 그렇게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고, 좀 전에 박원석 단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는 잘 모르는 이다라고 만약에 강변한다면 그건 온당치 않다. 자, 이것은 본인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내고 거기에 합당하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 리스크다라는 지적. 다음 TV 토론회 때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짚어보죠.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키워드였죠. 바로 적폐 수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분노를 표출을 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어제 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까라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딱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냥 슬쩍 언급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 불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청와대도요, 딱 하루 이틀만 딱 언급을 하고 그다음부터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극대노한 발언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뒤에 사라진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표 계산을 해봐도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이득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라고 받아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구도상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정말 과거 정권의 여러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준다면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모일 수가 있다.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재명 후보 측도 위기감이 있겠죠. 와, 큰일 났다. 진짜 윤석열 후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민주당 진영 분들, 많은 분들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싫더라도 우리 일단 이재명 후보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집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결국 두 후보 다 우상향할 건데 피해는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해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어제 TV 토론회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만 했는데 오늘이요, 지방 일정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수사나 사정 또는 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늘 똑같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성역 없이 예외 없이 법이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 원칙이 똑같습니다.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복수를 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특정 집단을 국회의원 40명, 국회의원 100명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정치 보복의 더 아픈 추억들을 아직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주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시 지켜주지 못했다고 똑같은 후회를 2번씩 반복할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나쁜 역사입니다. 정 대변인님, 저는 궁금한 지점이 이제 이 지점이에요. 어제 이제 전 국민이 다 보는 TV 토론에서는 슬쩍 언급만 하고 넘어갔다가 하루 지나서 이제 오늘 지방 일정, 이제 충청 지역 지방 일정 하는데 여기서는 또 상당히 크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왜 저는 그런 또 거예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해 있는 자리이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소위 이른바 적폐 수사를 빙자한 정치 보복, 이게 본질이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무슨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이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정치 발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저렇게 이재명 후보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공개된 소위 이른바 국민의힘의 새시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김한길 이제 위원장인데 새시대위원회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우연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이 검찰 인사를 했나? 라고 하는 이런 서슴없는 망언을 해요. 곧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통령 위에 있다는 얘기하고 맞문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인사권자의 검찰에 대한 인사를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예고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 후보나 또 민주당 내에 광범위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확인이 되었을 거로 보는 거예요. 자, 검찰이 그러면 대통령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면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 앞에서 사과할 일이라고 한다면 사과를 하는 게 나 후보다운 모습이었다. 자, 기자들의 질문 응답에 질의응답에서 자, 그러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적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우연한 어떤 실언이거나 발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번 동영상까지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 본다면 분명한 정치 보복의 의지와 사정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책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노무현 후보의 어떤 죽음까지도 오늘 현장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사과 요구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발언 보면 이게 뭐 오늘만 하고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고요. 정기남 대변인 동영상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건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기남 대변인 말에 의하면 동영상까지 뭐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정기남 선배님 말씀하신 거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권력형 수사와 비리에 대해서 이 정권이 수사를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성원전 비리 사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대검 지휘라인 좌천시켰고요. 수사팀 해체했습니다. 수사를 못하게 한 겁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윤석열 수사지휘권 박탈했고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해체했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을 했고요. 대검 지휘라인 자천 등 인사 보복을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됐다라고 의혹을 받는 사건들, 그리고 검찰 내에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비판 대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적폐청산한다고 할 때는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해놓고 적폐청산한다는 말을 갖다가 지금 불리한 형국을 뒤집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는 거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적폐, 장모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병역 근무를 할 때는 뭔가 신체가 이상이 되었다가 총장 임용 때는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조사 응답을 보면 이 부분도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충하는 부분이죠. 정 의원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상충을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대응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 쪽으로 좀 표를 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보도 아닌 그렇다고 보수도 아닌 중도층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놓고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문재인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보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즉 친문 진영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청와대가 그 정말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나. 당연히 뭐 그동안 수사가 문제 있었던 거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말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비율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상당히 못 미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야권, 즉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돼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를 모두 다 포괄하는 소위 야권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사표가 되지 않고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박 단장님, 이 문제는 제가 요 질문 하나 하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적폐청산과 공정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지금도 문재인 정부긴 하지만 그 당시에 출범 당시에 얘기했던 적폐청산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청산, 뭐가 다른 건가요? 뭐 다를 거 없죠.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정치에서 적폐라는 용어 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초에 등장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부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뒤에 진박 논란 나오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을 향해서 적폐다. 물론 탄핵된 정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바로잡아야 될 요소들이 많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그걸 적폐라고 규정하고 청산돼야 될 무엇이라고 삼는 순간에 통합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했어요. 현 정부의 그런 적폐 청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검찰을 가지고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근데 지금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로남불이죠.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거다. 검찰권을 적폐청산이라는 민명하에 동원해가지고 검찰 정치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보란 듯이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다. 게다가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 지칭하면서 중앙지검장 시키면 왜 안 되냐. 이건 누가 봐도 정치보복하겠다는 걸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게 실수든 의도가 있는 거든 전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표출했다고 봅니다. 자, 이 적폐청산 문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다시 어떻게 좀 불거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TV토론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이제 단일화 문제인데 이렇게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후보들 간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도 좀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발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도 교환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동맹을 만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검경에서 제대로 수사했는데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거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또 다시 최근에는 말을 바꾸셨는데 국민이 죽고 사는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김 의원님, 어제 이제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지금 어쨌든 단일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쪽이 바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한 횟수가 무려 25차례나 될 만큼 상당히 긴장감이 팽팽했거든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저는 어제 그 지방에서 좀 일이 있어서 그 MBN 그 유튜브를 좀 보면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두 후보의 구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좀 웃었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야, 이 두 후보들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직까지 두 세력이 이게 그 대선 승리에 대한 확고한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결국은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그 중도 지지층의 일종의 뭐 상징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뭐 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뭐 단일화 관련된 제안이 있었던 건 뭐 만나자고 하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 진영에서 그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굉장히 좀 온화한. 이건 뭐 진짜 다른 TV 토론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진기한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진기한 장면이요? 예. 아니 상대 후보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토론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요구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는 이 딸 안설이 박사가 세계적인 감염병 연구자인데 지금 2030 세대들이 그 안설이 박사에 대한 일단 열광 같은 게 좀 서서히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가족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지들 혹은 또 중도층의 어떤 지지들 그러면서 좀 더 안철수의 새 정치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부활하고 하는 이런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계속 10%가 넘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막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공방.
그 중에서도요. 저는 이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던데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출산율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1.38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몇 지금 년도에 현재 만든 건가요? 네, 처음 이거 할 때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뭐 0.86인가요? 예, 0.84입니다. 83. 실제로 그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질 않고요. 다 회수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거 빼고 200 몇십 그거를 조 300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겁니다. 자체가 알고 하시는 건지 일부러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정 의원님, 어디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안철수의 장화 퀴즈다. 왜 1차 이 TV 토론 때 청약 만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어제는 이제 또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했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유독 윤석열 후보를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를 공략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서? 저는 그렇게 공략하는 거로 안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짜 공략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이제 뭐 출산율, 학교 출산율 문제는 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청년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을 텐데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권 진영에서 윤석열과 다른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재명, 안철수 간의 단일화 문제는 이미 이제 종이 친 것 같고요.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제안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제안이 왔고 아예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물밑에서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각계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야권 진영 내에서의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 쪽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마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이 진행되는 것 같고 이번 주말을 거쳐서 한층 심도 깊게 논의를 할 거고 이번 주말에 잘 된다면 뭐 후보 간의 만남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제가 봤을 때 이 단일화의 문제는 뭐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제가 보니까 이번 주말, 그러니까 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간판이 지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확 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저는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면밀하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연대를 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지금 정리해서 전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료하게 뭐 누군가 메신저가 있겠지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그 조간신문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를 꼽기도 했는데 어떻든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일단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명료한 안이 전달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후보 간에 만나서 몇 가지만 담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성립된다면 그러면 뭐 지금 둘 다 지방 일정이 있습니다만 뭐 밤중에 상경해서라도 또는 뭐 중간지대 어디서라도 만나가지고 얘기 못할 거 없죠. 장 교수님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통 크게 접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봐야 되겠다.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어도 되나요? 그렇죠. 원래 지난 설 연휴 때 그 단일화 관련된 집중적인 보고서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분과 이제 안철수 측 누구와 이제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것도 다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고 원래 이런 얘기를 하셨죠. 디지털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 앞에서는 좀 사소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분 간의 신뢰관계를 갖고 정권교체라는 대의하에 두 분이 만나서 담판을 지으면 별 큰 문제 없이 단일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정 대변인님 반대로요. 조금 전에 이제 정태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이태규 의원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거의 말미에 이재명 후보가 원팀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카드도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뭐 국민의힘 사정은 정태근 전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이고 민주당 사정은 제가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장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치는 생물이다. 네. 자, 이 단일화의 가능성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좀 어려운 시점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일화 논의가 그동안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진영 간에도 단일화 플러스 알파, 소위 이른바 공동정부 구상이라고 하는 그 공동정부의 비전을 놓고 뭔가 지금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안철수 후보에게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소위 이른바 야권 후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권교체의 대의에 복무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이른바 정치교체 또는 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다당제의 어떤 그 구현, 다당제의 어떤 토대 마련 이런 이른바 선거구제 개편이나 어떤 그 책임 총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한 공동정부 구상에 과연 민주당이 또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어떤 후보가 더 진정성 있게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타산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상당한 어떤 우호적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저는 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박 단장님,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해서 이제 모레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경선과 같은 방식의, 즉 여론조사 경선과 같은 방식의 단일화가 아니라면 뭐 정치적 그 협상을 통한 타결이야 뭐 순식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의 행간을 종합해 보면 본인의 겉으로 하는 말과는 다르게 완주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출마하실 때 처음에 새정치를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당 정치 극복 시대 교체를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단일화 같은 방식으로 철수를 하신다면 과연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가치 혹은 그동안의 국민들한테 얘기해왔던 안철수의 뭐 정치 철학과 메시지의 일관성 이런 거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정부 들어서서 어떤 형태의 권력 지분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TV 토론회 관련해서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토론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무리할 때 나오는 게 꼭 그거죠. 자, 어제 TV 토론 과연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과연 이런 질문인데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은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티즌들 반응을 봤더니요. 어제 TV 토론을 보니까 공약과 비전 하나도 안 보이더라. 끝나고 남는 거 네거티브밖에 없더라. 이런 평가가 줄을 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네티즌들의 의견이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책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정권 교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할 수 있죠. 그런데 정권 교체가 오히려 정권 교체했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정권 교체할 이유가 있겠느냐. 사실 어제 네티즌들 의견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였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냉전 논리를 아직도 철진한 냉전 논리를 적용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이거 오히려 역사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이 후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거꾸로 다음번 좀 그 토론회에서는 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로 나가는 그런 것들 그건 뭐 이재명 후보가 또 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 모든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일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책만 나가는 그런 TV 토론이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자, 이제 TV 토론 선관위 주최로 법정 토론 3회가 남았습니다. 저도 유권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패널 분들도 유권자고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유권자시죠. 남은 3번의 TV 토론 과연 우리 후보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치열하게 TV 토론을 끝낸 후보들 오늘 다시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이웃과 손잡고 총력을 다해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잠시만요. 청년들이 한두 분만 오세요. 전주 파이팅! 파이팅! 호남의 정책을 가득 싣고 진심을 담아 열정열차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빈님,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충청 지역 방문해서 충청의 사위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앞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청 지역에서는 사위와 아들 간의 대결인가요? 어떤가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나 후보들이 그 지역과의 연고라든가 이것들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부인이 또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충청과의 연고는 뭐 아버님 외에 특별히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저의 뭐 소관은 아니고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사위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고지 의식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후보가 더 우리 지역을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더 진정성 있게 발전시킨 비전과 공약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충청 지역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반대로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호남 지역 방문해서 호남의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렇게 언급도 했거든요. 상당히 보면 호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득표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가볍게 봤을 때 민주당 후보가 호남 지역 가서 유세전 하는 거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유세전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대선에서 대략 25% 정도의 호남 득표율을 기록하겠다 이런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먼저 5.18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민들에 대해서 진실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호남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과 공약을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실현해내겠다. 그러한 약속들을 그 지역에 가서 진솔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열정열차를 호남 지역부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은 좋아요. 호남 인재 등용하겠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면은 일단은 2030 세대들은요. 호남 지역에 있는 2030 세대들은 지역과 진영과 이념을 벗어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약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냐,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걸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번엔 대략 20% 가까운 호남 득표율을 윤석열 후보가 기록한다면 대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단장님 딱 1분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일단 본선이기 때문에요. 심상정 후보가 한동안 또 집거까지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대선에 진보정당과 심상정의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필요한가 이걸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보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TV토론에 쭉 얘기해 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